현장의 근로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청문회를 여는 등 노동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22대 국회에 바란다.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 노동 분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일명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각종 노동 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바 있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네,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신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입니다. 네, LESG 평가연구원장 맡고 계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성희입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분야는 그야말로 노사 간의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극심하게 갈리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쟁점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네 분께서는 이번 국회의 노동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는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짧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우리 김성태 전 의원. 아무래도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이제 공정한 그런 노동시장 조성은 웬만큼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산업안전재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하성의 아라셀 그 배터리 공장에서 대형 참사도 역시 산업안전재해에 대한 그런 안이한 인식이 산업 현장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안전. 예. 네,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용호 의원은 뭐가 제일 최대 과제라고 보십니까? 예, 그 전통적인 노동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AI 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앞두고 있고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방안을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격변의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래의 노동 의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노동 의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 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존재하는 노동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얘기겠네요. 네. 이병태 교수님. 우리나라 노동 규제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늘 바닥을 기록하는 분야가 노동 분야입니다. 과잉 규제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획일적이고 이상적인 규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고 노동시장의 자유도를 높이는 그런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 성장과 미래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복원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의 개혁, 완화. 완화. 예. 예를 들자면 근로시간 유연화 뭐 이런 그것도 거?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영자들한테 해고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도입되지 않으면
그 노동시장의 이중화 같은 거는 해결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 우리 김성희 교수는요? 최우선 과제. 예,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를 이중 구조를 해결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별로 고용의 양극화 문제는 손도 대지 않고 모두가 장시간 노동하는 방안만 추진한 것만 눈에 띄죠. 그래 이렇게 과거로의 퇴행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시장 격차, 차별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정규 불안정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으로 인해서 노인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 방법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노동 분야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분의 첫 발언만 들어봐도 주목하시는 분야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게 금방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좀 가닥을 잡아야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른바 69시간 논란 때문에 물러선 바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먼저 좀 다루고요. 지금 이미 국회에서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부분을 그 뒤에 다루고 좀 구조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마지막에 다루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거기에 또 맞서서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민주당은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정부 여당은?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52시간제 도입이 2016년도 그때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부수적인 조건이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할 시기인데 그때 이제 주 50시간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면서 그 대신 계절적 수요라든지 그리고 노동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이제 게임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노동이 좀 집중돼야 될 그런 뭐 또 업종에 대해서는 좀 이 노동 시간의 유연성을 뭐 탄력 근로제를 포함해서 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법 제도 개선을 보완해 가지고 그걸 뒷받침하기로 했는데 모수는 52시간제는 도입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노동 시장의 노동 시간 개선의 일정 부분 유연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그 이후로 이게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근로시간 개편제를 갖다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좀 전에 정관용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 69시간. 잘못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일부 그 부분을 노동부 공무원들이 좀 제가 설명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저는 미숙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되려 아예 한 발짝도 진척을 하지 못했죠.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죠.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걸 내놨었습니다. 연장 근로의 단위 기간을 그 월, 반기, 분기 뭐 이렇게 좀 넓게 잡아서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할 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쉬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 국민들이 반응하는 것은 일할 때는 정말 속된 말로 죽도록 일하는데 쉴 때 과연 쉴 수 있느냐.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주 69시간제라는 게 결국 회자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 탄력 근로, 그다음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고 해서 연장 근로 12시간 총 주 52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업종들이 100만 명 이상 있고요. 노동시간 제도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그 업종도 또 있습니다. 이만큼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상당히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 이러면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 또 집중 노동, 과로사를 야기할 수 있는 굉장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필요 없다. 네, 충분합니다. 다른 교수님들. 이 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빠진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장기 노동 근로시간을 노동을 하느냐 하는 이유거든요. 그건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벌 수 있는 돈이 노르웨이에 비해서 3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같은 시간을 일을 하면 소득이 3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노동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저는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 총무할 때 제가 당시에 그 야당의 정책 자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선 사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사무직은 시간으로 생산성을 관리할 수 없는 직종이에요. 영국 같으면 근로자가 원하면 제외해 줍니다. 옵트아웃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기간을 잡아서 탄력적으로 하는 거 다른 나라가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계절적 수요에 따라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탄력 근로 제도가 돼 있다라고 제도상으로 돼 있는데 실제 경영자들이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요건이 그 노조의 또는 근로자 전체의 합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근로자 경영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근로 시간이 유럽의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수준일 때에 비교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자절로 낮아지는 거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정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입 때부터 잘못돼 있는 제도다. 52시간 근무제 자체가 문제다? 예, 그러니까 그 탄력적으로 특히 근로자들이 원할 때는 해결해줘야죠. 내 가족이 아파서 이번 달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왜 막습니까? 자, 우리 김 교수님. 예, 52시간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문제인데요. 우리는 엄연히 40시간제 기준 40시간이 노동 시간을 원칙이죠.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12시간 잔업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합해서 그걸 정상적인 거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늘리려고 하는 논의를 하기 때문에 52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대가 그런 흐름으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40시간이 우리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잊어지는 그러니까 52시간보다 더하는 그런 장시간 노동을 일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그 노동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든 다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탄력제나 뭐 특별 연장 근로 제도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기업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 다른 서구 국가들은 40시간 미만으로 기준 시간을 낮출 때 도입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2004년 40시간제 도입할 때 이미 들어왔고 그러면서 지금 52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체제였는데 그런데 52시간 체제로 정상화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탄력제나 선택적 시간제나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돌려야 되는 것을 더 늘리자는 논의로 이걸 줄여야 되는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너무 시각 차이가 커서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이렇게 근로관행 개선하고 또 건강권 또 이런 휴식 시간의 존중을 통해서 이렇게 노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뭐 정부 정책이나 그런 뭐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의 이런 경영 활동이 너무 경직된 이 노동 시간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 노동 시장이 근로 조건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 대려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 정부하고 또 그리스 의회에서 거기도 주 40시간인데 48시간까지 이렇게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개정이 요 며칠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뭐냐? 40시간 했는데 막상 기업 입장이나 뭐 이런 사업장에서 뭐 일은 더 시켜놓고 그
추가로 발생한 임금을 예, 제대로 예. 주지 않으니까 대려 법률로서 근로시간을 이렇게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40% 이런 오바를 알겠습니다. 돈을 더 주라 이래 가지고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이제 이왕 봐야 되는 거죠. 의견 대립되고 부딪히는 것 더 세게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주 4일제까지 지금 이야기하는데 주 4일제를 이번 국회에 입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먼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 시간 지금 뭐 소위 주 52시간도 뭐 많다 적다 얘기하는데요. OECD 국가 연간 노동 시간 평균을 보면은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0시간 정도가 더 많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200시간이면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25일, 즉 한 달 정도를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은 1년 13개월을 일하는 나라다라는 오명 국가로 낙인찍혀 있어요.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은 노동 체제, 노동 영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의 양으로만 승부하는 방식의 경제 체제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초과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법정 노동 시간, 즉 주 40시간 주 5일제라고 하는 이 법정 노동 시간을 본격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예. 주 40시간 도입된 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과거 15년과 지금 15년은 훨씬 더 사회적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단축해야 될 충분한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4일이면 주 32시간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22대 국회 초기에는 주 40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율적 유도,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도 하면서 자율적 유도도 좀 하고 시범적 실시도 좀 해보고 예. 또 그렇게 좀 하다가 중후반 22대 중후반 가서는 본격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 36시간, 주 35시간, 예. 4.5일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하루 1시간씩 줄여가지고 7시간 5일 하면 주 35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또는 금요일 날을 4시간만 일하고 그러면은 36시간입니다. 또는 금요일 날 안 하고 격주 근무를 하면 마찬가지로 주 36시간입니다. 이런 방식의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일정한 상황이 되면 또 더 단축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단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유럽 봅니다. 국가들도 주 36, 35 이렇게 갔으니까 프랑스 주 35시간이고 우리도 그런 이제 애들이 그런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자, 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통계에 오용을 이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예. 이 평균 근로 시간을 가지고 한국이 장기 근로한다 이런 거 되게 위험한 해석이에요. 200시간 더 한다. 예, 그게 뭐냐면 자, 제가 8시간 일하고 있는데 여기 실업자가 있었는데 취업을 해서 2시간만 일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 평균이 어떻게 되죠? 5시간이 되죠? 예, 8, 2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일을 덜 하는 게 아니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지면 평균이 줄어듭니다. 총 근로한 거를 인원으로 나누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유럽에 그렇게 풀타임 인플로이들 이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월급직이 일하는 시간은 한국이나 거기나 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니까 짜투리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우리하고 그리스가 가장 고용 구조가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임의로 대기업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근로자의 소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52시간이 되든 36시간이 되든 규제를 만들면 한 고용주가 그 이상 시간을 일할 수 없다는 얘기지 가난한 노동자가 그 시간만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충분히 소득을 못 받으면 집에 오자마자 대리운전을 가야 하고 배달을 가야 되고 세컨잡 서드잡을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아니라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까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신다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떠냐면 중견기업이라서 52시간제가 규제되고 있는 기업에 고용을 하려고 직원을 모으면 자기 6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냐?
야, 그래서 이거 못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네 회사가 더 좋은데 예, 예. 여기 있으면 내 소득이 안 되니까 그 적용을 받지 않은 더 작은 회사에 가서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획일적으로 의원님들은 소득에 걱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우선 김 교수님 이 평균 노동 시간 평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부터 한번 반론해 예, 보시죠. 파트타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서구 국가들이 높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시간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걸 합쳐서 계산하면 그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파트타임이 많으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 근데 엄밀하게 비교할 때는 풀타임 중 가지고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까 통계를 OECD 통계를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파트타임을 제외한 통계와 아까 인용하신 200시간 많다는 거는 풀타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두 분 주장이 좀 전혀 다르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모든 노동자 반대한다는 건 이제 고용노동부가 테러 마련하려고 전 국민 뭐 의식 조사를 했는데 82%가 뭐 건드릴 필요 없다. 더 늘리는 개편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노동자도 아마 반대할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정책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4.5일제 얘기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 40시간제지만 주 5일제는 아닙니다. 주 5일제를 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는 기준 시간 단축으로 가는 건데 그걸 며칠 근무하는 체제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프랑스 예. 35시간제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있겠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4일제 이런 논의할 때 뭐 시범 4일제를 가지고 시범 실시하면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불규칙한 직종에서는 적용하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노동 시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그래서 법정 노동 시간 단축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걸 단계적으로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 36시간 내지 35시간 논의를 법적으로 시작해 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뭐 노동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정부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근로시간 단축 이 자체를 기업이 감당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그걸 또 정부 정책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러니까 첫 해부터 이제 최저임금 대폭적인 인상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가정경제에 도움이 위해서 임금 인상을 가져갔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될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 쪽에서는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파산하고 또 뭐 아우성을 쳤죠. 정부 정책적으로 그걸 또 그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걸 최저임금 지원책을 또 내고 뭐 임시미봉으로 이렇게 당시 급한 불은 끄면서 갔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고임금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이 모든 이제 그 피로 그 감당은 이제 결국 노동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업이 그걸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렇듯이 이 근로시간 단축도 언젠가는 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2013년도에 주 5일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법안이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천인 이상 사업자 금융 공기업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주 5일제 혜택을 받는데 막상 이 장시간 저임금 체제에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이 주 5일제 혜택을 제일 늦게 받아요. 그만큼 그 중소기업이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2대 그런 걸 감안해 줘야 국회에서 됩니다.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여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 개정 논의, 야당은 주 36시간 법 개정 논의,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법 개정 논의가 일단 부딪힐 걸로 예상이 되는군요. 자,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쟁점으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거기에는 이제
손배 가압류를 좀 막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누구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이고 노동자는 누구랑 교섭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번에 이제 재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이런 표현을 썼던데 우선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내용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면.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가 예. 노란봉투법 소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변화된 현실, 즉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뭐 사내하청,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현실에 맞는 변화된 법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입론이고요. 첫 번째는 근로자의 개념 정의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개념 정의를 변화된 예.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노동자의 네.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근로자의 정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예.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5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 알겠어요. 경우들을 막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청 사용자, 노조를 만들면 플랫폼 노동자 등등도 노동자다. 노동자로 근로자다. 추정해주자 예, 예.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 핵심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즉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 활동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를 하면 그걸 소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라고 하면 예. 그 경우에는 원청 업체를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사용자 정의 개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큰 테두리는 손배 가압류,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예. 심지어 하청 노동자 5명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에서는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이제 조금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손해배상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라고 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물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사실상 이 근로자들의 그런 뭐 집단 행동이라든지 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그런 원청의 실질적인 그런 하청 회사에 대한 그런 지원과 협조가 없으면은 하청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을 해내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그런 협력업체 이제 노동자들이 원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 계약은 맺고 있지 않지만은 예, 예. 그 원청 기업의 지감독하에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자가 이제 단축회사에서도 나와줘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용주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근로자의 이제 지위도 근로자의 범위도 이제 이게 법 개정 사항으로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여기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 그거는 워낙 지금 광범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밀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 또 가운데 이제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그러면 파업을 했는데 이 지금까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과도한 어떤 그런 노동쟁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손배 가압류를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그런 쟁의 행위를 또 예방하고 뭐 그 일정 부분 그런 상황으로 이제 기업은 버텼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사실상 이제 손배 가압류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제한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균형이 맞지 않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사 분쟁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보다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 관계가 상당한 부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또 질서가 이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하면은 한 5년 전, 10년 전의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아주 적대적이고 뭐 강대강 대치로서 양측이 다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킬 때 그때 상황인 것이거든요. 막 그런 측면에서 꼭 이름은 노란봉투법이 뭐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 그런 노사관계 개선 법안으로서 예간에 다시 이번 22대 국회에서 좀 합의로 이런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적어도 이 대목은 좀 논의해 볼 만한 대상들은 된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두분 교수님. 예. 저는 예. 우선 노동법이 무엇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준은 노사가 바게닝 협상력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업이 일어나도 조기에 타결이 되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선 이 노조의 파업을 더 쉽게 하게 할 수 있는 법이 혜택을 누가 받느냐?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거기에 있고 중소기업은 거의 노사분규가 없어요. 노조가 결성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의 노조원들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강자예요. 소득도 높아요. 억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그 국제적인 규범에 비해서 노동자하고 경영자하고 힘의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냐? 전 세계에 없는 파업하는 와중에 사업장을 점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파업 중에 대체 인력 투입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은 그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요. 파업 후에 다 손실된 임금을 보상받고 보너스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조 결성률이 낮은데도 그 파업에 의한 근로 손실이 높은 나라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 더 노조편 쪽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주는 규제를 한다?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그 사업하기 나쁜 조건 중에 대부분의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노동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전부 더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 4일제 얘기도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막 소수의 기업들이 실험해보는 단계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원하는 장소에 일할 수 있는 직종의 하나인 거고 성과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지 시간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래서 노동 시간이 줄거나 산출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종은 극소로 적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한테도 도입하라고 법제화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 김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이제 비정규직이 정부 통계로 850만 정도 돼 36%를 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 노동자는 이제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가 9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둘을 합쳐서 불안정 노동자를 할 수 없습니다. 겹치니까. 그래서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지만 적어도 1,500만 명 이상이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의 상황이 나쁜 거는 뭐냐면 근기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노조법상의 노동상권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근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 않더라도 아예로 협약도 가입해 있는데 노동상권은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최소한의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은 좀 부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란봉투법은 손배가 압류로 이렇게 하청 노동자가 엄청난 벌금을 맞아서 생계 파탄을 직면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근데 합리적인 방안은 뭐냐면 노동상권도 파업할 권리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이 있죠. 사유재산권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충돌하는데 둘을 조화시킨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벌금의 한도를 너무 부풀려서 높이던 거를 제한할 수 있는 프랑스 법을 체계를 따라서 한 거거든요. 개인에겐 부과할 수 없다. 노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노조에만 부과하고 그것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법과
노동법을 조화시킨 것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도입 못할 방안은 아니다라는 합리적이다. 것이죠. 뭐 네 분 한 말씀씩 들었습니다만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대기업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소기업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상의 뭐 이런 경제 5단체 입장에서는 아주 뭐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예요. 이 중대재해법을 산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은 솔직히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산업안전 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그런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개선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에 의한 그 요건을 갖추는데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또 기업의 그 여력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로 한데 그런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구속부터 시켜버리고 범죄인으로 처벌받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설 산업 현장에는 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깜빵갈 각오하고 그 사장시키는 뭐 이런 정도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해야 되지 않은 그 여건 속에서 이걸 정책으로서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은 산업 현장이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정 부분 특히 중소기업 중앙에서 유예 요구를 하는 2년 이 요구는 좀 타당성이 있는 해야 거죠.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제 특히 뭐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이영호 해주셔야 의원 될 어떻습니까? 부분이죠. 일단 정부를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2022년 1월 달에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2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유예해달라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미 2024년 올해 1월 달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적용을 유예를 해서 다시 소급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이 될 뿐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화성에 엄청난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극이 있었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이 법의 적용이 더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장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영세 기업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조력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면 된다. 네. 두분 교수님 또 한 말씀. 저는 애초에 이 법이 그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그 형사 처벌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의 경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보상 위주로 가는 제도,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징벌적인 배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와 달리 형사 사범화, 그래서 그 범죄화 했다는 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잘 없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 이후에 산업재해가 줄고 사망이 줄었다는 어떤 통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도 없어요. 두 번째는 저는 김 전 의원님의 의견에도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규모별로 차등으로 규제를 하면 작은 기업은 안 해주고 큰 기업은 하면 기업들은 일부러 규모를 안 키웁니다.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뭐 장애인 고용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규모별 예, 차등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버글버글하고 대기업 사업장이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은 형사 범죄화하지 말고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하게 하는 쪽으로 바꿨어야 되고 물론 이거를 하는 것들이 의지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유도하는 쪽의 정책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주는 유도, 것이 지원, 인센티브. 그것이 현실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 예, 뭐 이병태 교수님이랑 요 대목만 그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뭐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려면 5인 미만에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5인 미만 너무 빠져 있는 게 너무 핵심적인 조항, 노동시간 관련 조항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데 산업안전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대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원에 관계없이 적용하자는 거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모별로 유예할 때 문제가 뭐냐면 상시 근로 기준이거든요. 그럼 불안정 고용을 완전히 확대할 이 유인을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신중하게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5인 미만 유예 조치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잘 없는 실제 기소된 11건 중에 실형을 받은 건이 한 건밖에 없고 아직은 그렇죠. 사망사고 중에도 기소된 것도 11건밖에 아직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한 고려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 오너 체제지 않습니까? 어떤 바지 사장도 많고 바지 임원도 많아서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인력과 설비와 또 시간을 빼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너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가 사실 돈이 집행되는 일에 대한 결정권 유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거는 기업에게 주는 확실한 신호가 돼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습니다. 이 법 자체에 약간 허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계기는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유예는커녕 더 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이거 완전히 지금 첩첩산중인데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좀 구조적이고 큰 문제죠. 대기업, 중소기업 또 뭐 정규직, 비정규직, 아까부터 얘기 나왔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등의 이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이 문제는 아까 이영우 의원이 그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건 정말 큰 주제인데 네. 어떤 법적 노력들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게 노동 영역만에 한정해서 얘기될 수 없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출생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가 심한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공정거래 관행들이 매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뭐 납품 단가 문제도 있고 기술 탈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또 필요한 하나의 해법 중에 하나고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별 시정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너무 남용되는 상황들이 좀 극복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아주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요. 김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쉬운 말로 노동시장이 이제 임금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질적으로 양분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 공기업,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정규직 이런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이 경제 활동 인구의 한 10% 정도를 그쪽 1차 이제 노동시장 이런 쪽에는 근로 조건이나 임금 복지가 웬만큼 좋아요 다.
그렇지만 나머지 90% 2차 노동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대다수 이제 비정규직이고 노동 시장과 고용 안정, 임금 모든 측면에서 1차 노동 시장에 있는 그런 임금 근로자들보다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양극하고 차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 5일제도 저도 주 5일제 협상에 제가 주이고 2013년도에 이 법 개정을 통했는데 막상 5일제 주 5일제 혜택을 제일 늦게 보는 그런 제일 노동강도가 센 그런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이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됐죠. 이게 얼마나 사회적 불합리한 문제입니까? 그렇듯이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고쳐 나가는 데는 노동조합의 이 사회적 책임, 특히 대기업 정규직, 금융공기업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노조들의 인식 전환이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협력 하청 회사들에 대한 이런 지금 이제 계약 구조라든지 이런 걸 이 간행을 나쁜 간행을 고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밑에 협력 하청 회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막상 일방적인 뭐 어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더 크게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대기업 정규직 금융공기업 공무원들을 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계속 배만 불러지게 쌓이면 안 된다는 방식. 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이 건전한 근로 의욕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발전의 지금 상실 이게 지금 산업 현장에 참 심각해요. 예, 예. 이걸 좀 앞으로 정치권에서 감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노조도 적극 동참해야만 가능하다. 노조 동참 없이는 이게 절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안 됩니다. 김 교수님. 예. 이중구조 그러면 이제 양쪽이 50대 50 정도 돼야 되는데 50대 50이 아니라 10대 90이나 20대 80이죠. 그리고 뭐 80 안에는 중층화돼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하청, 그다음에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이제 특고 프리랜서 뭐 이런 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군 이렇게 이제 여러 그러면 따지면 4중 구조인지 뭐 이렇게 5중 예. 구조로 봐야 될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서열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분 구조로 이걸 선을 넘지 못하는 이게 오갈 수 있어야지만 이게 평준화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 해법을 거의 뭐 이 정부는 제시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의 문제에 착목하지 않으면 해법 해결을 책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언급도 안 하고 어떤 변화도 모색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동 정책, 고용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제 구조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하나의 무슨 입법적인 그 기법이 있을까요? 획기적으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예, 뭐 뭐- 어떤 분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현실화시키기가. 한 가지 방안만 가지고 해결은 안 되고요. 뭐 동일 임금이라는 게 차별 금지 우리 조항이 있죠. 예. 거의 사문화돼 있으니까 차별 금지 조항을 좀 강화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체계 뭐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될 것인지 다음 이제 노동시간 문제도 연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데 인센티브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고용 문제를 뭐 정규직 전환을 한다든가 청년 실업자 고용을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의무화시키지 않으면 지원책 가지고는 왜 그로 인해서 받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소한 인건비 인건비 지원책 가지고는 뭐 하여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죠. 그래서 프랑스나 벨기에나 이런데 했던 해법인데요. 그런 그 방식은 기업들이 좀 더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의무화하는. 예, 그걸 안 하면 벌과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이 지원책과 함께 견인책이 같이 겸비되는 방안을 그러니까 모든 노동 정책에서 불안정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 문제는 OECD고 IMF고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권고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라냐면 플렉시큐리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고 노동시장에 낙오되는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규제를 강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자 처벌해. 그 다음에 뭐 더해, 뭐 못해. 그 다음에 파업하고 나면 재산권이 다 침해돼도 보상도 요구 못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그래도 고용을 늘려요? 웬만하면 하청을 줘서 그 산재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져야 되는 거고 해외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적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이중 구조는 또 규제로 해결하게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대기업이 고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해고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용을 쉽게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얼른 고용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불안전 교육 그래서 마치 비정규직은 나쁜 고용인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아주 잘못된 과거식의 관행이에요. 우리 같은 정규직은 전 세계에 없어요. 언제든지 성과가 나쁘면 해고할 수 있는 직원이지 정년까지 다 하는 무조건 고용에 책임을 지는 그런 정규직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LPGA 코리안 선수들도 비정규직이에요.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의 대부분도 비정규직이에요. 예. 그리고 주부가 애 기르면서 주간에 가서 일하는 거 그게 왜 비정규직이 나쁜 직업입니까? 그리고 학업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비정규직은 다 사회 약자고 이거부터가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대기업 고용이 적으냐, 자영업 고용 비중이 높으냐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원청, 하청 이런 얘기잖아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농어촌 고용 비중이 5%고 75%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우리 노는은 맨날 대기업 제조업 어떻게 잡을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업에 다 관치 경제고 그래가지고 다 비기업이에요. 보세요. 의료가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월급 많이 주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거든요. 근데 이거 기업화하면 안 돼요. 학교도 교육기관도 기업화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금융 완전히 관치 경제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월급 많이 주는 대표적인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에요. 이게 전부 공기업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직원 마음대로 못 뽑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인가 주는 산업, 공인중개사, 약사, 의사 다 비영리화돼요. 자영업자야 돼요. 기업의 지배 구조하에 두지 않습니다. 자본이 투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죠.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고령층의 학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비중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분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규제로 억지로 다 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강조하셨던 해고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노동시장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갖추는 이 방법.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한 말씀만 듣고요. 좀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덴마크가 2차 대전 이후에 제도화될 때 노조 힘이 약해서 개별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유연 안정. 그런데 복지 제도는 굉장히 튼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8개월 최대 8개월 주는 실업급여를 거기는 36개월 이렇게 주니까요. 그런데 집단적 해고는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 우연이었지 선택한 것은 아니었고 그게 잘 발전해서 유연 안정성 모델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덴마크만큼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복지 체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실업
되거나 이러면 비정규직으로서 실업과 취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해고의 자유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무기까지 덧붙여지는 게 지금 우리 불안정 구조에서 과연 맞느냐에 네.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22대 국회 노동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5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5월 30일 뉴스 정보량이 가장 많은데요. 민주노총이 개원 첫날 국회 앞에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언론 보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동 현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의 노동 입법 방향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서 22대 국회 노동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국회, 정부, 최저임금 등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꿀 것을 약속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주 4일제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인데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하는 뉴스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22대 국회 노동과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임금체불 등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 주요 이슈에 올랐고요. 정부는 노동자 피해나 임금체불 등 노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검토하면서 관련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노동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방금 빅데이터 이슈 분석에 많이 언급된 최저임금제 부분도 지금 논의 중인데 업종별, 지역별로 좀 차등 적용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의는 오늘 이 시간에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발한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노동 분야를 다뤄봤습니다만 제가 토론 도중에 첩첩산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좀 더 나가면 그야말로 난리 났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과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과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는 너무 많고요. 방향은 너무 다르고 이거 정말 어떻게 20대 국회가 이걸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큰 걱정인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것도 많죠? 이병태 교수님 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뭐 최저임금 뭐 최근에 많이 차등 얘기가 적용 좀 아까 차등 언급한 적용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네. 요구도 많이 있죠. 그런 논의는 뭐 다른 데서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철학의 문제인 것 물론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계약이 가장 최선이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거 이따가 마무리 발언 때 하시도록 하고 또 혹시 빼놓은 과제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년 문제죠. 정년 문제. 이제 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이죠.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맞아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이 정년 60세법을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제 특히 산업 현장에서 65세까지 그렇죠. 이렇게 연장하자는 그런 이슈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이 정년 문제를 건드리려면 아무래도 연공서열형 지금 현재 임금 체계를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정년 연장에 예. 이게 쉽게 여야간에
법률 개정으로서는 어려운 임금 산업 현장. 피크제랑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물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자 이 고용 로드맵도 이제 정치권에서 크게 고민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그 정년 연장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근로 조건 개선에 이제 이 특히 차별을 자꾸 사회적 이 불평등, 소득 불평등 심화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우일 적용 그런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네. 좀 더 폭넓은 뭐 협의가 이루어지길 또 바랍니다. 김 교수님 뭐 예. 빼놓은 거 있어요?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 고용의 문제를 정년 연장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혜택이 뭐 모두에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폭넓은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 정부에서 사라진 화두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 많은 걸 소득 지원 정책 다 끊었는데 새로 하는 게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인턴제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았지만 해답은 못 찾았지만 고민이라도 계속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던지려고 노력했는데 청년 고용 문제 이것도 이 정부에서 사라진 화두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대처, 청년 고용 창출 예. 지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예. 또 우리 이 의원께서 네. 빼놓은 것도 뭐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구조의 대전환에 예. 맞춰서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요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고 어떤 산업은 새롭게 생기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피해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 포용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소위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네이밍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요즘의 직장인들의 의식과 직장 문화가 예전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 없는 직장 또는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 없는 직장, 예를 들면 눈치약은 없는 직장. 그래서 일상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인식이 굉장히 큰데요. 예.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입법 과제가 되나요? 그럼요. 네. 그래요. 뒤에 나온 그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행복한 직장 만든다든지 뭐 청년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도 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동의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저 경험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노사관계 이제 균형도 갖춰진 거고 한때 노동운동이 그냥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였죠.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예. 기업 경영이 맹경알처럼 맑아지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기업 경영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제도 도입되고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회계 강화 공시 시스템이 이제 하고 있죠. 이제 개선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다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나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노사가 사회적 네. 대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죠. 뭐 산적한 과제가 있고 첨예하게 철학이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우선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럼요. 노사정 대타협을 좀 국회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자, 김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딱 30초 이내로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예, 이 정부가 뭐 저 대처의 길이 아니라 독일의 양극화 문제 해결한 보수 정당 출신 메르켈의 길을 갔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드리는 것마다 이상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이걸 잘 머리를 맞대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중요한 과제들이 다 노동 문제에 쌓여 있으니까요. 예, 이 산적한 과제 국회가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30초. 뭐 저는 일관되게 규제 개혁을 해야 되고 정부의 또는 법에 의한 강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나가는 경제입니까? 프랑스가 극자 극우가 지금 난리를 치고 불안정하잖아요. 그 맨큐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실패한 경제 모델 4개 중에 하나가 이란하고 복지가 큰 프랑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규제 있다고 무조건 다 갖다 쓰는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용우 의원. 네, 저출생 고령화 가장 한국 사회의 제일 화두가 됐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 소위 워라밸 이런 추구할 수 있는 직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동약자 얘기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합니다. 소위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노동약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 예,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경영 여건, 사회적 여건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정부 정책과 또 뭐 압박으로서 고용 창출 정책을 국민 세금으로 국가 재정으로 문제 해결을 절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서 투자를 통해서 설비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위해서 노사관계 개선하고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또 철학의 차이는 워낙 큽니다. 하지만 꼭 풀어야 할 과제들이죠. 일단 좀 합의할 수 있는 가능한 분야부터 조금씩이라도 노사정 대타협을 국회가 앞장서 이끌어가는 그런 22대 국회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